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려 숨진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깥 활동 시 진드기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소아마비 예방에 쓰이는 디테 마이피브이 백신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기초접종에 한해 교차 접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출산에 대한 공포, 엄마가 된다는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산전 우울증. 이 산전 우울증은 출산 직전인 임신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가장 극심하다고 합니다. 산전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신 중 입덧 등으로 고통받을 때는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출산이 다가올수록 변화하는 아내의 감정 기복을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버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 144건에서 지난해 2217건으로 15배 이상 늘었으며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2014년 83건에서 지난해 632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보호 사건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법원이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에 뛰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해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주로 30대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들의 재취업 활동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단녀 지원의 내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인데요. 매년 1,000명이 넘는 아기가 국내나 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설상가상으로 입양을 장려해야 할 법이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6살 소녀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와 폭력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울산에서 2살 여자아이가 양모에게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입양 아동을 상대로 한 양부모의 폭력이 멈추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입양아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입양 절차를 강화해 양부모의 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개정법은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인 입양 문화에 한 겹 더 장막을 치는 꼴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국내 1호 베이비박스는 법 개정 전인 2011년 24명의 아기가 들어왔는데 개정 직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2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생물학적 부모들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보완적인 대책은 또 필요하다. 법 개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1,000명 이상의 아동이 입양을 기다리는 현실을 개선할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바깥 활동할 때 진드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려 숨진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사리를 캐러 나갔다 쓰러진 79살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제주에 사는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야생 진드기에 물렸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렸습니다. 입원 중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이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SFTS에 걸려 숨진 올해 첫 사망자입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으로 잠복기 뒤에 고열이 나거나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나 몸살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SFTS 환자는 5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농사 등 야외 활동을 하는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 5월 첫 환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이 병으로 73명이 숨졌습니다. SFTS는 현재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습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진드기에 물린 뒤 2주 안에 고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 영유아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백신이 한동안 부족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의 권고안에 따라 의료진과 영유아 보호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후 2, 4, 6개월 됐을 때 맞는 디텝 IPV 백신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텝 IPV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소아마비 예방에 쓰이는데 다음 달 중에 뇌수막염 예방 성분이 추가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백신이 동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제조사가 새로운 백신의 생산 편의를 위해 기존 백신 물량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2, 4, 6개월에 실시하는 기초 접종에 한해 교차 접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백신이 없을 때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조사의 백신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의사와 보호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 접종을 할 경우 의사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보호자는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무르며 아이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4세에서 6세에 실시하는 디텝 IPV의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이런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접종해야 하는 4세에서 6세 아이는 10월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도 평생 일해야 하는 체계 전환을 눈앞에 둔 겁니다. 지금 은퇴 후의 삶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염두를 두고 좀 더 준비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인 일자리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령 노령층에게 일정량의 일자리를 할당하자는 겁니다. 노년들의 일자리를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쿼터제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런 비율 방식으로라도 좀 정해주신다면 노년들의 숨통이 좀 트일 뿐 아니라 청년들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었을 때 갖게 될 또 하나의 비전으로 또 하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그 꿈으로 노년 일자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보육 문제에 있어서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년 세대가 청년들이 낳고 키워야 될 우리 아이들, 손주벌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전담하고 이 보육을 통해서 노년들은 소득과 그다음에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또 청년 세대들은 믿고 맡기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 제7회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미혼모의 권리는 아동의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박영미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고 아동은 친부모 슬하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이에 맞는 우리 사회의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영아 유기에 대해 가슴 아파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미혼모의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요. 오늘 이 행사가 그 첫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이뤄졌는데요. 일부 주제 발표에서는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미혼모와 아동의 인권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신 교수는 미혼모의 경제 활동을 돕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희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는 벼랑 끝에선 엄마, 버려지는 아이들을 주제로 싱글맘이 당면한 심각한 현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후에는 성전현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싱글맘 관련 전문가와 정부를 대표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아동 입양을 최소화하고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그 뜻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를 주최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정책 입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 알아볼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웃는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꿈꾸는 한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협회장 신숙자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통해 아름다운 양육 환경과 새로운 가족 문화를 선도하는 육아 방송에서 다문화 가족의 실제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공존만이 희망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출발한 다문화 가족 지원은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25만여 결혼 이주 여성과 23만여 자녀들, 그리고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이 200여만 명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는 기존의 문화 질서를 뛰어넘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과 공생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해 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의 의미는 숨 쉬는 사람이면 누구든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 218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신이 이루어낸 기적 같은 발전을 근거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통합 정책 수립을 제언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북한 이탈 가정,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녀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 다양한 이주 배경의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산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통합 정책을 수립하여서 균등한 기회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견고히 하여 제3의 인종, 제3의 민족, 제3세력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유동적 상황의 정책은 한국을 선택하고 도전한 이주민과 가족들에게 불안함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부의 정책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굳건히 쌓이는 사회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민과 이주민이 공존을 학습하고 긍정적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 계획에 충실하고 사회 통합 측면에서 다문화 통합 지원법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이유로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건강가정지원법으로 축소되거나 다문화 정책과 전국 218개 센터의 역할이 가족 지원에만 머문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또한 다문화 통합 정책은 남북 통일 시 2,500만 북한 주민의 비동질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역량을 갖춘 준비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축소 정책은 유사 기관의 난립 우려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난측한 정책들은 국가 예산의 낭비적 요소였고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켰기에 새 정부에서는 예측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은 세계로 통하고 또 세계가 한국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고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새 정부와 200만 다문화인 한국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협회가 더불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산 후에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가 많이 생겼는데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미가 생기는 기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들이 생리적으로 회복이 잘 된다면 기미도 좋아지겠죠. 근데 계속 남는 경우는 단순히 피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 회복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몸의 기본적인 기혈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시는 게 기미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안색도 좋아지고 색소 침착도 훨씬 덜해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덧발라준다든가 한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무팩이나 토사사팩 같은 또는 매선요법 같은 것들도 기미를 잡아주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트살 관련해서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체중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늘면 제일 많이 오는 부위가 복부 같은데 튼살이 생기게 되죠. 그 외에도 체중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더라도 피부가 본래 약하시다든가 그 전에 어떤 질환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셨다든가 하면 튼살이 심하게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튼살 치료는 수년 전만 해도 이게 치료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평생 그 흉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방 쪽에서도 침술 등을 이용해서 튼살 치료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튼살은 생기기 전에 물론 너무 과체중이 되지 않거나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피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고 나서 치료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붉은색 선조가 생겨있는, 즉 튼살이 이미 너무 오래돼서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흰색으로 변해버리면 회복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선조가 남아있는 1년 미만의 튼살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외적인 피부 관리들은 산모분들이나 일반적 여성분들도 많이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약, 그러니까 몸의 기능을 보호하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피부 질환에도 가장 좋고요.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게 덧붙여서 최근에는 기미에, 색소 침착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브 생기침이나 그다음 매선요법 같은 것들, 그리고 튼살에 치료하는 특수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다른 방법들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피부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시술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부의 동등한 가사 육아 분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 육아응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저출산급부의 첫 번째 열쇠일 겁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